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겨울 아침. 58세의 윤혜숙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놓았다. 싱크대 위엔 반쯤 남은 인스턴트 커피 봉지가 놓여 있었고 어제 저녁 먹다 남은 김치찌개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맴돌고 있었다. 아휴, 오늘도 추워 죽겠네. 스스로에게 중얼이며 혜숙은 머리카락을 대충 묶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예전처럼 화사하게 웃는 표정은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30년간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합창을 가르쳤던 그녀. 졸업식 무대에서 제자들이 합창할 때 피아노 반주석에 앉아있던 혜숙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반짝였다. 하지만 2년 전 조기명예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무대 위가 아니라 작은 전세 아파트 거실이 그녀의 하루 무대가 됐다. 남편은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외아들 민수는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 민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혜숙은 매달 보내는 생활비에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남편 병원비와 집 대출이 남아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다. 그날도 유리창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던 혜숙은 우편함에서 꺼낸 한 장의 전단지를 펼쳤다. 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 강사 모집, 조건음악 전공자, 강의 경력 10년 이상, 연령 제한 없음. 그녀의 심장이 약간 빨라졌다. 연령 제한 없음? 대부분의 강사 공고는 50대 이상은 잘 뽑지 않는데 연령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점심 무렵 혜숙은 노트북을 켜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이력서에 30년 음악교사 경력을 적으며 마지막 줄에 작은 문장을 덧붙였다. 아이들과 음악을 사랑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무대 위의 열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묘한 떨림이 손끝에서 올라왔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이틀 뒤 문화재단에서 전화가 왔다. 윤혜숙 선생님이신가요? 이번 주 금요일 2시 면접 가능하실까요? 혜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옷장을 열어 몇 년 전 졸업식에서 입었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다. 면접 당일 재단 건물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있었다. 붉은 벽돌 건물 앞 커다란 은행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로비와 피아노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피아노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마치 어서 와 하고 속삭이는 듯했다. 윤혜숙 선생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혜숙은 고개를 돌렸다. 키가 훤칠하고 나이는 7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중하지만 깊이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저는 문화재단 이사장 김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내민 손을 잡는 순간 혜숙은 묘하게 편안한 기운을 느꼈다. 면접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즉석 연주로 진행됐다. 편하신 곡 하나만 연주해 주세요. 잠시 고민하던 혜숙은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는 한 곡을 택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말 아침마다 불러주던 노래. 그리고 학교 합창단 아이들과 수없이 연습했던 곡. 건반 위로 손이 얹히자 음악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연주가 끝났을 때 도현 이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은 약간 흐려져 있었고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이 곡 제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 한마디가 혜숙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숙은 처음으로 이 일이 잘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작은 복선이 이미 깔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혜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잠은 깊지 않았지만 마음속이 이상하게 분주했다. 전날 면접장에서 들었던 김도현 이사장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곡 제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오래 남을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의 비밀을 우연히 들은 듯한 묘한 기분이었다. 이틀 후 문화재단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혜숙 선생님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순간 심장이 콩 하고 뛰었다. 네, 가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첫 출근 날, 해숙은 한참 전에 다려둔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네이비색 스커트를 꺼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곱게 빗으며 다시 무대에 서는 기분이군 하고 혼잣말을 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하자 도현 이사장이 직접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윤 선생님. 오늘은 첫날이니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의 배려와 존중이 묻어 있었다. 해숙의 강의실은 2층 끝 복도에 있었다. 작은 무대와 피아노, 그리고 둥근 의자들이 반원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첫 수업은 시니어 합창반,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 다른 사연과 표정을 가진 얼굴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노래를 함께하게 된 윤혜숙입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피아노 건반을 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첫 수업은 고향의 봄 합창. 몇몇은 음을 늦췄지만 그 어색함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수업이 끝나고 도현이 조용히 강의실 문을 열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는 해숙에게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다음 주 재단 음악회 준비회의에 꼭 참석해 주세요. 메모지 한 장이었지만 그 속에 당신을 더 알고 싶다는 숨은 메시지가 느껴졌다. 점심은 재단 근처 한옥 카페에서 함께했다. 도현은 직접 커피를 주문하며 이 집은 제 아내와 자주 오던 곳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엔 발길이 잘 안 닿는데 오늘은 오고 싶더군요. 라고 말했다. 해숙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가 왜 전날 그 곡을 듣고 눈시울이 젖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도로 돌아온 해숙은 재단에서 받은 강의 스케줄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새로운 악보 같았다. 아직 멜로디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음 주 음악회 준비회의에서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첫 할등에 음이 울릴 거라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 재단의 음악회 준비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도현 이사장과 주요 스태프, 그리고 새로 합류한 윤혜숙이 앉아 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로 빛이 내려와 종이와 펜을 반짝이게 했다. 올해 30주년 기념 음악회는 특별하게 하고 싶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 재단의 정신을 담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만들죠. 해숙은 노트를 펼치며 조용히 메모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합창 지휘 및 피아노 반주.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차올랐다. 회의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맞춤 슈트에 차가운 표정.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했지만 눈빛에는 사과가 묻어있지 않았다. 다들 아시죠? 제 조카 민수입니다. 도현이 간단히 소개했다. 민수는 재단의 운영이사이자 도현의 형의 아들이었다. 겉으로는 단정했지만 해숙을 스치는 시선은 짧고 날카로웠다. 회의가 끝난 뒤 해숙은 복도에서 우연히 민수와 마주쳤다. 윤 선생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음악 강사로 들어오셨다고. 그런데 재단에서 이런 인력을 새로 뽑은 건 처음이라서요. 말투는 부드러운 듯 했지만 뒷맛이 꺼끌했다. 저희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하셨다면서요. 참, 이사장님이 사람을 챙기는 스타일이시긴 하죠. 그는 살짝 웃으며 계단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해숙은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다. 나를 곱게 보지 않는구나. 그날 오후 강의실에서 시니어 합창반 연습이 있었다. 도현이 잠시 들러서 연습을 지켜봤다. 합창단원들은 해숙의 지휘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고 특히 저음 파트의 음정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해숙이 마무리하자 도현이 다가왔다. 역시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오고 나서 합창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의 칭찬에 해숙은 웃었지만 오전에 민수와의 대화가 마음 한구석을 눌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민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 이사장님이 사람을 챙긴다는 말. 그냥 던진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경계의 표시였을까?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아직 자신은 이 재단에서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무대 위의 조명이 자신을 비출 날이 오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음악회 연습 중간 휴식 시간. 도현이 해숙을 부르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다. 다음 주 무대 리허설 때 입으실 드레스입니다. 제 아내가 생전에 무대에서 입었던 건데 선생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봉투 속에는 은은한 아이보리색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손끝에 스치는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옅은 향수 냄새. 해숙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귀한 걸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아내도 아마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다. 바로 민수였다. 그의 눈빛에는 웃음 대신 차가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이 사장님이 왜 저 여자를 이렇게 챙기지? 민수의 속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해숙의 앞길에 첫 번째 장벽이 될 터였다. 재단 1층 로비 커피 머신 앞. 점심 무렵이면 늘 몇몇 직원들이 커피를 뽑으며 잡담을 나누는 장소다. 그날도 3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다. 들었어. 이 사장님이 새로 들어온 음악 강사한테 드레스를 선물했다잖아. 그거 이 사장님 부인이 입었던 거라던데. 아무래도 특별한 사이 아닌가. 귓속말이지만 파도처럼 번져나가는 속도는 빨랐다. 누군가는 반쯤 부러운 표정으로, 누군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 소문의 시작이 누구인지는 해숙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민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워 보였다. 며칠 뒤 합창단 연습이 끝나고 해숙은 단원 몇 명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요즘 이 사장님이랑 친하시죠? 네. 업무상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아유, 괜히 물어봤네요.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길래. 그 말에 해숙은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돌멩이가 가슴속에 떨어진 듯 묵직해졌다. 그날 저녁 도현이 해숙을 불렀다. 윤 선생님, 저녁 같이 하시죠. 재단 근처의 한 한식집,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 위에 퍼졌다. 요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이 사장님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건 아닌가요? 곤란이요. 재단 안에서 저희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도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해숙은 알았다. 이런 소문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음악회 준비회의에서 민수가 또 나타났다. 이 사장님, 올해 음악회 무대 구성은 조금 더 젊은 강사들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제안이었지만 그 시선은 해숙을 향해 있었다. 도현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민수, 해숙 선생님은 10년 경력의 음악 교사입니다. 무대를 맡기기에 충분하죠. 물론 경력은 훌륭하죠. 다만 재단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날 밤 해숙은 집 거실에 앉아 피아노를 두드렸다. 손끝에서 흐르는 음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은 불안과 답답함으로 가득했다.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나는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음악회에서 어떤 말도 필요 없게 만들겠다고. 음악으로 모든 시선을 바꾸겠다고. 그 결심이 곧 그녀와 도현을 더 가까이 묶어주는 계기가 될 줄은. 음악회가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재단 당당은 매일같이 피아노와 노랫소리, 그리고 무대 설치 소리로 가득했다. 윤혜숙은 합창단원들과 매일 3시간 이상 연습을 이어갔다. 단원들의 호흡이 맞아갈수록 그녀의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사라졌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회의 때마다 젊은 강사 이야기를 꺼냈고 공연 홍보 자료에서도 해숙의 이름을 뒤쪽에 배치했다. 해숙은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리허설 전날 도현이 강당에 들어섰다. 오늘은 제가 반주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타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다. 아내와 함께 연습하던 곡인데 선생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연습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해숙이 피아노를 치고 도현이 기타로 화음을 얹었다. 합창단원들이 가사를 따라 부르자 강당 안 공기가 달라졌다. 음악은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단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선생님, 이사장님이랑 목소리가 참 잘 어울려요. 그 말에 해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번졌다. 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모든 오해와 시선이 사라지는 듯했다. 리허설 당일 강당 조명이 켜지고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관객석에는 재단 직원들, 지역 주민, 그리고 후원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민수의 자리도 보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표정 없이 무대를 바라봤다. 도현이 무대 뒤에서 해숙에게 말했다. 오늘 무대에 선생님이 중심입니다. 마음껏 보여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해숙의 긴장이 풀렸다. 연주는 시작됐다. 피아노 서두, 잔잔히 깔린 기타 소리, 그리고 합창단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마지막 코러스에 이르자 관객석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던 눈빛이 점점 집중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무대 뒤에서 도현이 해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셨죠? 음악은 말보다 강합니다. 해숙은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그 무대가 끝난 뒤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봤어요. 그런데 이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여자가 이사장님 곁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건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그의 말투에는 또 다른 갈등의 전조가 서려 있었다. 음악 회본 공연을 일주일 앞둔 아침, 윤혜숙은 재단 로비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다. 기자증을 목에 건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건물을 훑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다. 아, 윤 선생님. 여기 기자님이 오셨네요. 민수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우리 재단 30주년 공연을 취재하러 오셨다네요. 기자의 눈빛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 마치 준비된 질문이 있는 사람처럼 그는 해숙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점심 무렵 재단의 작은 회의실. 기자는 공연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선생님, 이사장님과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신가요? 해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저는 재단 당사로서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자는 웃음을 지으며 노트를 덮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 순간 해숙은 직감했다. 이 인터뷰는 공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기사가 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도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윤 선생님,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잠깐 제 방으로 오시죠.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도현의 방,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해숙을 앉히더니 말했다. 민수가 기자를 데려왔더군요. 의도가 뭔지 뻔히 압니다. 저 때문에 재단이 곤란해질까봐 걱정됩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곤란한 건 저와 재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바로잡을 겁니다. 이틀 뒤 공연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민수는 뒷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이번 공연에서 윤혜숙 선생님이 중요한 무대를 맡으셨는데 혹시 이 사장님의 개인적인 배려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도현이 마이크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윤 선생님께 특별히 무대를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음악을 사랑해온 그 경력과 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해숙은 무대 뒤에서 도현을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믿는 건 음악과 사람이지 소문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해숙은 알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공연이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내는 무대가 될 거라는 것을. 그러나 파문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민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기사는 곧 나갈 겁니다. 공연 날에 맞춰서요. 그 말은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공연 당일 아침, 윤혜숙은 거울 앞에 서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매만졌다.
천의 감촉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이 드레스가 가진 사연이 떠올랐다. 도현의 부인이 생전에 사랑했던 무대 의상. 그 무게가 오늘따라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문자 알림. 일보문화재단 이사장과 강사의 특별한 관계. 제목만 보아도 기사의 의도가 선명했다. 사진은 리허설 때 도현과 나란히 웃던 장면이었다. 재단 대기실. 합창단원들이 분주하게 무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해숙의 귀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크게 들렸다. 기자들이 저 사진 다 봤다던데. 그래도 무대만 잘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나 그 말 속에도 하지만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도현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하지만 기사 때문에. 그 기사는 무대가 끝나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오늘 그걸 증명합시다. 그 말에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은 피아노 건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연주해야 하는 날이었다. 무대가 밝아지고 첫 곡 고향의 봄이 시작됐다. 해숙의 손끝에서 건반이 흐르고 합창단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관객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 빛이 해숙을 흔들 수는 없었다. 두 번째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도현이 무대 위로 올라와 기타를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소문도,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지막 곡. 해숙은 도현의 제안으로 독창 무대에 섰다. 곡명은 그대 있음에 서두의 잔잔한 반주가 흐르자 관객석이 고요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사 한 줄 한 줄에 지난 58년의 삶이 녹아 있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그대 웃음에 내가 웃네. 노래가 끝나는 순간 강당 안은 정적에 잠겼다가 곧 폭발하듯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공연 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두 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도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보신 무대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든 무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기자들의 펜이 잠시 멈췄다. 그날 저녁 기사 제목은 달라져 있었다. 음악으로 하나 된 문화재단 30주년 감동의 무대. 민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무대 뒤 해숙은 도현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마운 건 제가 해야죠.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런 무대는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엔 충분했다. 음악회가 끝난 지 일주일. 재단 당당은 여전히 공연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포스터는 아직 벽에 붙어 있었고 합창단원들은 만나면 그날 무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라며 웃곤 했다. 그러나 해숙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건 공연 다음 날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였다. 엄마, 기사 봤어. 나 이번 주 금요일에 귀국해. 아들 민수였다. 유학 생활이 한창 바쁘던 그가 공연 영상을 보고 무언가 결심한 듯 급히 귀국 일정을 잡은 것이다. 금요일 오후 인천공항. 해숙은 도현과 함께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아니죠. 선생님의 가족이면 제 가족이기도 합니다. 도현의 말에 해숙은 묘하게 든든해졌다. 잠시 후 키가 훌쩍 큰 아들이 나타났다. 민수의 얼굴에는 긴 비행의 피곤함 대신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엄마, 민수야. 서로를 꼭 아는 그 순간 그동안의 공백이 눈물로 녹아내렸다. 카페에 앉아 민수는 공연 영상을 봤을 때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기사 제목 보고 좀 놀랐어. 근데 무대 보니까 그냥 알겠더라.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그게 다였어. 해숙은 손을 모았다. 혹시 내가 이사장님과 함께하는 걸 반대할까봐 걱정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난 엄마가 웃는 게 좋아. 아빠 떠난 뒤로 그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거든. 그 말에 도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 씨, 제가 앞으로도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아니, 가족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 재단 회의실. 도현은 민수를 불러냈다. 민수, 우리 앞으로 재단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이 재단을 사회에 더 돌려주려고 해.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윤 선생님과 결혼하려 한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도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삼촌이 행복하다면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오래 이어진 그림자가 거쳐갔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재단 강당 무대 위 꽃과 촛불로 장식된 공간. 합창단원들이 축가를 부르고 관객석에는 아들과 몇몇 지인, 재단 식구들이 앉아 있었다. 도현이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윤혜숙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서곡입니다. 해숙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김도현 씨,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연주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재단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했다. 시니어 음악교실, 지역 아동 음악 캠프, 무료 공연. 강당에 불이 꺼지는 날이 드물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식탁 위에 와인 한 잔과 간단한 안주가 놓였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짧은 말 속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다. 어느 봄날 해숙은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악보를 펼쳤다. 도현이 옆에서 물었다. 제 곡이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제목은 두 번째 인생의 서곡. 건반 위로 첫 음이 울리자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